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참은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보편 관세가 선별적 관세로 축소될 것이란 보도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했습니다. 트럼프 진영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칸방에 살며 모은 1억 원을 기부한 할머니와 현빈 부부의 억대 기부, 무한 참사에 쏟아진 21억 기부금 등을 전하겠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특히 한반도 그리고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과 함께 분위기를 일신해서 철통 대응을 하라. 최근에 군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국방부를 강조를 하고 국방부는 군과 함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그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굳건한 한미동맹 다시 강조를 하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지만 군 통수권자죠. 권한 대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경제통이라서 안보는 좀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고 이례적인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대행은 올해 업무 보고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 모든 면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입니다. 성격, 내용, 속도 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에서 절박함, 해법, 추진 속도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라 라고 강조했고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서 또 대외 신인도 우려를 불식시켜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바로 속도가 되겠죠. 집행하라는 점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첫 번째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저런 지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잘 취재해서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아주 거창한 이름인데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그 주장대로였나요? 일단은 우리 군이 좀 지휘부가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극초음속, 초음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미사일이 중거리급 엔진을 장착을 한 걸로 일단 추정을 했어요. 중거리급 엔진이라고 하면은 비행 거리가 한 3,000에서 5,500km까지 나가는 게 이제 중거리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어제 쏜 미사일의 비거리는 1,100km,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00km를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 군은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쓰는 그것은 일단 맞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맞다. 그런데 이게 계량형인 것 같다는 겁니다. 계량형.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를 하면은
단을 분리하고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포착을 하거나 요격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제 북한에 쏜 미사일이 실제로 단 분리가 있었고 최고 고도가 한 100km, 100km로 날아갔기 때문에 초고음속 그 미사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맞는데 다만 이게 이 음속의 그 11배, 마하 11, 마하 11의 속도로 6분가량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일부러 이렇게 속도를 조정을 한 것인가? 글쎄요. 아니면 기술상에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군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외견상으로는 주장대로의 IRBM, 극초음속 IRBM에는 여러 가지로 못 미쳤다. 뭐 그렇죠.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절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조절했을 가능성, 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조국에 1,100km로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위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술이 없다. 글쎄, 이게 기만일 수도 기만일 있다.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군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를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동식 발사대 얼어붙은 어떤 뭐 이 해변인지 강변에서 지금 쏘고 있어요. 평양 그 근처라니까 해변은 아니고 어떤 강변으로 추정이 되는 모래톱의 이동 발사대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이 마하 12, 아까 이제 송본부장은 11로 측정이 됐다 그랬는데 12라고 일단 하나 정도 올렸어요. 1,100km였는데 1,5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부풀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전이죠. 그만큼 성능이 개선됐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북한의 주장입니다. 요격 해피 기술이 개선됐다. 또 방어 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 가능하다. 자, 이하면 이제 지난 이번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낙차가 57.3km.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에 발사와 비교를 해보면 낙차는 더 커졌고 네. 고도는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어 해피 기동하는데 그만큼 성능이 개선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우리 합참은 북한이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기술력을 좀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페인트,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의식해서 이번 발사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가 20일 취임하죠. 막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뭐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만났고. 네, 두 번이나 만났고.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2기가 출범하기 전에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닌가.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또 대북 제재를 또 풀어야 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 핵무기를 그 수단으로 해서 또 협상을 벌여야 하니까 지금 일단은 협상 단계, 그러니까는 초기 기싸움을 하는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ICBM,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그렇죠. 하나는 또 중거리 미사일 IRBM이 있죠. IR. 네, IR 두 가지 가지고 이 IR은 괌까지 일단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괌만 가도 거기가 미군 기지가 미군 있으니까. 기지, 그 전진 기지죠. 그러니까 거기만 가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것을
발사를 한 것은 근데 감까지 가는 그것이 하는 거 1100km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서 이것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과연 의도적으로 줄인 거냐? 일단은 감 부근까지 가면은 그 미국이 강력히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아, 이게 우리한테 쏜 거야? 진짜 쏜 거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1100km까지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냐? 실제 기술이 그것뿐인 거냐? 네. 이 부분은 또 계속 군이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같은 말씀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가는 데마다 주애죠. 신년 경축 행사장에도 부인 대신에 주애. 이번에도 또 주애입니다. 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모니터, 이 화상 화면으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김주애 미국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화상 감시 체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모니터로 발사를 참관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전략적 억제 핵심 축을 구축했다. 네. 상당히 자극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있으니까 이건 자극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주변국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큰형이 한테 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와요. 일종의 수위를 조절하는 의도가 또 담긴 발언이다라고 풀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바로 이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두 가지를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가 관세, 그리고 또 하나가 불법 이민 억제.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제1공약인 보편 관세를 그대로 밀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죠. 일단 대선 공약 때 모든 나라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대선 공약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 공약이 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완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거는 맞는데 네. 품목을 조절을 한다. 아이템을. 네, 아이템은 그러니까는 그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그 상품이나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이런 데만은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만 보편적 관세 10 내지 20%를 적용을 한다. 모든 나라에 적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그냥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한 3명 정도 트럼프 주변에 관계자들에게 교차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한 크로스 거군요. 체크라고 예. 하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사실인지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영향을 모든 세계 그 각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야말로 급하게 달려가서 만찬을 했던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라 되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뒤에 9년 집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트럼프 당선인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자 잘하는 말 있잖아요. 가짜 뉴스야, 페이크 뉴스야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CNN 방송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논쟁이 불붙었다고 전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CNN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딱히 좋아하지 않는 또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 좌파 성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클린턴 뉴즈 네트워크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보편 관세를 놓고 내용 중이다. 이게 이제 출발을 보면 제가 미리 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미 경제 학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기라성 같은 노벨 경제상 수상자들까지 모였는데 이들이 이 관세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급격히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인플레가 우려된다. 강달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편 관세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측근들 중에서 아주 강성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보편 관세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 경제 현실에 맞게서 관세 정책이 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가야 된다는 의견, 상당히 내부에서는 경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특종 보도한 게 저 워싱턴 포스트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아까 그 송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서로 다른 사람을 각각 취재해서 이 팩트를 확인했다고 하니까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당선인 캠프 안에서 지금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런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공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고공행진을 하던 원달러 환율 뚝 떨어졌죠? 예, 일단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이렇게 되면 좀 그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여전히 네.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지만 참모들이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내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죠. 폭등을 했습니다. 1480원까지도 갔죠. 그래서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 그러는데 거기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그 상황이고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 전환을 한 그 효과로 달러 환율이 1,450원대 초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역시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정 국면을 거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정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취임을 하고 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에 대응할 준비는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인데요. 다만 우리가 먼저 이 패를 내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협상 전략은 준비해놓고 있겠다. 하지만 미리 공개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나리오로 대응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먼저 밝히지 않고 트럼프 정부의 협상이 제안이 오면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도박으로 말하면 먼저 배팅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교 본부장은 어떤 나라도 협상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카드는 나중에 미국 쪽에서 제안이 오면 그때 우리가 슬금슬금 내보일 것이다. 이 전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IRA가 있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타격을 받았는데 현대차의 세계 차종은 예외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나중에 전해드리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제철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물을 내놨다. 이런 그 동향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바로 현대제철이 미국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서 제철소를 짓는다고요. 예. 취임 선물치고는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70억 달러니까 한 10조 원. 미국의 제철소를 이제 짓겠다. 네. 제철소를 지어서 그 현지에서 생산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현대 기아차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협상 단계입니다. 각 주와 어떤 투자 여건을 맞출 수 있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지 협상 대상자는 뭐 텍사스 또 조지아 루이지애나 이렇게 있는데 가장 유력한 곳이 루이지애나에 있는 뉴올리언즈. 뉴올리언스. 예, 거기가 예. 가장 이제 재즈로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 예. 그런데 일단 이러면은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완공을 한다는 계획이고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을 하니까 네.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그 자동차 기업의 그 강판을 제공을 하는 그 수급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미국의 그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권한 대행체제고 불안한 상황이라서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우려가 많아요.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 결국 다른 산업에도 우리나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제철로서는 적기에 투자를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죠. 7일 현지 시간 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깜짝 방문했어요. 자, 왜 갔는가? 뭐 아버지가 여기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보러 갔나? 뭐 이런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말하길 비디오 콘텐츠 찍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일단 그린란드가 캐나다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 거기 있는 그 아주 큰 그 북극 영역에 위치한 아주 큰 그 섬이죠. 그런데 거기 트럼프가 영유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강물들이 많이 있고 또 석유, 천연가스 매장도 있거든요. 과거부터 미국이 이제 탐을 내왔던 그런 그렇죠. 곳인데 예. 이번에 트럼프가 뭐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마침 그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을 하니까 이거 사전 뭐 탐사 그 하러 간 것 아닌가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다들. 분위기 보러 가는 것 생각이. 아닌가 예,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팟캐스트용 비디오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거다. 실제로 저 앞에 카메라에서 뭐 인터뷰하듯이 말하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저것만을 순수한 목적으로 위해서 이 시점에 저것만을 목적으로 위해서 갔을까? 실제로 어떤 뭐 사전 탐사 성격은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그대로 그 말대로 비디오 찍으러 갔다. 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구석. 겸사겸사라는 게 있잖아요. 겸사 갔을 수도 있다. 말 예. 되는군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아주 띌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좀 그런 그 미국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물론 덴마크는 그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펄쩍 뛰고 있죠. 펄쩍 뛰고 있죠. 예.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탐을 낸 뒤에 아들까지 이렇게 방문하자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는요,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때부터 이 보고서를 내서 이걸 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그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떨어뜨리라고 한 트루먼 대통령 때 실제로 매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뿌리가 있어요. 자, 그린란드 어떤 섬이죠?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탐을 낸다. 심지어는 캐나다가 51번째 미국에 주로 편입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이 그냥 간 게 아닐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입니다. 덴마크 자치령이죠. 덴마크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기가 한반도의 10배. 어마어마하죠? 인구는 5만 6천 명. 눈녹은 20%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느냐. 어마어마한 치아 자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토류 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장돼 있느냐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앞서 이제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앤드루 잭슨 때 보고서가 나왔고 이름도 비슷하죠? 트루먼. 이미 제안도 했어요. 1억 달러 사겠다. 그러니까 당시 1억 불이에요. 당시. 그렇습니다. 1940년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루먼 행정부가 1억 달러의 매입을 제안했는데 현재 가치는 무려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 돈을 줘도 덴마크는 안 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조 7천억. 뭔가 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것을 얻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로서는 매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왕실이 문장을 바꿨습니다. 문장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깃발 그 도안이잖아요. 여기서 그린란드가 더욱 강조가 됐네요. 그렇죠. 예, 문장을 지금 4번째 바꾼 거라고 하는데 특히 이 시점에 바꾼 것은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이것을 문장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원래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이번에 또 예. 오른쪽으로 바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 오른쪽 위에 산양이 있고요. 예, 산양은 뭐냐면은 페로 제도라고 그 대서양에 있는 여러 섬 소유권이 이제 그 덴마크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 북극곰이 보이죠. 북극곰. 왼쪽 아래. 예, 왼쪽 아래 북극곰이 저게 강조가 곰이에요. 됐죠. 서 있는 하얀 북극곰. 예, 왼쪽 거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됐죠. 더 커졌죠. 북극곰이. 예. 북극곰은 바로 그린란드를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페루 제도권 우리 덴마크의 영토다. 우리 덴마크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 문장으로 다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씨 눈독 들이지 마세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우리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게 협상과 타협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역대급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기부를 해.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평년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사랑과 온정을 나누려는 기부 행렬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칸방 할머니부터 재벌 회장까지 사연도 다양한데요. 제주항공의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2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전국에서 답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네, 1억 원을 기부하면 들어간다는 이 클럽 이름, 영어로 명예클럽, 아너클럽이죠. 그런데 평범하신 할머니 한 분이 이 1억 원 기부 클럽의 첫 회원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권분자 할머니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바로 기부단체죠. 여기에 1억 이상을 내게 되면 바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는데 작년 9월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됐습니다. 대구에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252명인데 유일한 가정주부입니다. 다 기업하고 뭐 돈 좀 있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건문자 할머니는 옷장사하며 단칸방 옮겨 다니며 살았다.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분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권분자 할머니, 1억 원을 모은 사연이 참 감동적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활동을 해서 버신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네. 기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성 어르신들께서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같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구전동화. 구전동화. 예. 저희들 할머니들에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직접 이제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한 번 가면 3만 원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그럼 9만 원. 예, 9만 원. 네. 9만 원인데 이걸 11년 동안 꾸준히 다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이제 1억 원의 기초가 됐네요. 그게 이제 한 5천만 원 됐고 네. 그 5천만 원에 또 다른 그 돈을 그 생활비를 다 아끼고 해서 또 5천만 원을 거기서 보태가지고 1억 원을 이 기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돈만 생기면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해서 통장을 한 5개 정도는 네. 항상 가지고 다녔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생활비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비를 아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취재가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치약이잖아요. 치약. 치약. 네, 치약 끝까지 쓰는데 끝까지 짜 쓰는 거. 끝까지 쓰는데 이 할머니는 끝까지 짜 쓰고 마지막에 끝을 잘라가지고 거기도 납작 남았는까지. 안에 있는 거 파내서. 그러니까 대단하시군요. 이 전략을 미덕으로 평생 이렇게 몸에 밴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모은 돈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신 거죠. 네, 저도 뭐 끝까지 짜 쓰는 편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가위로 자르면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노후 생활에 써도 되고 또 여가 선용, 뭐 여행 다니시는데 쓰셔도 누가 뭐라겠어요. 그런데 모두 기부하신 이유 뭐라고 합니까? 의미입니다. 바로 의미. 절약했지만 그 돈을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 바로 딸의 소개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한 것인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문자 할머니는 내 힘으로 모은 돈, 즉 남편도 도와준 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은 돈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 이렇게 이제 큰 돈을 기부하기 전에도 월 2만 원 소액 기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상당히 또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젊었을 적에 다양하게 기부 못 해본 게 아쉽다. 유산 기부까지 검토해 보겠다. 말 그대로 기부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볼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90세가 넘은 재벌 회장
500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을 카이스트 한 곳에만 기부해서 화제가 됐죠. 누굽니까? 예,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입니다. 90세가 넘었었는데 네. 동원그룹 하면 저희들 참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증권회사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많이 있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주로 이거 기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44억 원을 기부를 이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놀랍게도 2020년에 카이스트에 50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이미 예. 5년 전에 5년 전에 500억. 500억. 지금 그러면은 44억 원을 추가 약정을 했으니까는 544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스트는 그러면 이 김재철 AI 대학원을 만들겠다. 대학원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 AI 대학원이 2028년 2월에 완공이 되면은 교수 수가 50명이 돼요. 네. 그리고 학생이 1000명이 이 창주를 하게 되는데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그동안 세계 최고로 알려진 그 카네기 멜린대라고 있죠. 카네기 멜론. 네, 카네기 멜론대가 교수 AI 분야 교수가 45명이에요. 오. 그거보다 5명 더 많게 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 김재철 회장이 전부 다 기부를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김재철 회장이 이 동원 참치를 동원 산업을 만들기 전에 그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이른바 마도로스. 항해사 네.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세계의 푸른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았다. 원양어선을 타면서. 원양어선 타며.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된다. 멋진 말이네요. 예, 상당히 멋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대 상황이 변화한 것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첨단 산업부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 의미도 담겨 있어서 좀 감동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 말에. 멋진 말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연예계 스타들도 이 기부를 줄줄이 했습니다. 최정상급의 스타 커플 장동건 고소영이 있다면 현빈 손예진이 또 있죠. 이 현빈 씨 부부가 부채의식 때문에 3억 원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선한 물결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고마운 소식이고요. 현빈, 손예진 정말 대단한 사랑의 불시착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소아 청소년 치료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건강한 제 아이 볼 때마다 부채의식을 느낀다. 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부금을 써달라. 얼마나 선한 큰 물결입니까? 네. 더 대단한 건요. 바로 배우 신민아입니다. 한림하상재단과 아산병원에 이번에 3억 원을 기부했는데 더 놀라운 건 신민아 배우는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무려 40억입니다. 오. 특히 화상 환자들에게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한림하상재단에는 지금 15년째입니다. 10년째요. 누적 금액이 지금 10억 원을 계속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신민아 배우의 연인으로 알려진 남자 배우가 김우빈 배우거든요. 김우빈 씨죠. 김우빈 배우까지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이제 같이 기부하도록. 그렇습니다. 너무 선한 물결이고 이걸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액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부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네. 연예인들 스타가 되면 슈퍼스타들 많이 벌지만 또 저렇게 좋은 일을 한다니까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최근 도매 손길이 가장 많이 모인 곳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전라남도 무안이었다고 합니다. 전국 도처에서 21억 원이나 성금이 답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달려갔고 또 김밥도 싸들고 가고 라면도 가서 끓여드리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돕기를 위한 유가족 돕기를 위한 그 모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도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전국 9개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전달된 금액만 해도 총 21억 원, 21억 원이 전달이 됐고, 네. 그리고 이 경북도가 2억 원, 부산시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무안공항 본향초를 찾아가서 희생자를 조문을 하면서 재해 구호 기금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것뿐이 아니고 경남도, 서울시, 전북도 모두가 있는데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유가족의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데 이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 고향을 떠나서 있는데
고향에 그 돈을 기부하거나 고향 특산물을 사면 또 특산물로 돌려주는 그런 그 아름다운 제도이죠. 작년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이 받은 지역 어딜지 궁금한데 어디였습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아, 전남. 2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187억 원이 또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기부금이죠. 그만큼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기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 동구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24억 원으로 동구니까요.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시군구 중에 가장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라는 거. 그만큼 이 기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기부자의 가교 역할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선정하고 또 사용 내역이 투명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낸 돈이 어디 쓰였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가 요즘 몹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부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역시 좋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 상징이 바로 이거죠. 사랑의 온도탑.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죠. 그게 이 모금액이 1% 찰 때마다 1도씩 올라가요. 그 100도가 되면 끓는 건데. 그렇죠. 그 올해 모금액이 4,4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도가 아니고 한 85도. 저 정도면 뭐 라면 못 끓여 먹잖아요. 뭐 85도에서 못 끓여 먹도 네. 좀 맛이 없게 되죠. 예. 그 85도니까 85% 달성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7도가 낮습니다. 7%가 낮으니까 작년에 이 기간에 92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85도 금액으로 하면 176억 원이 지금 미달되는 상황이죠. 일단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을 좀 많이 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불황이고 또 그 소상공인들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또 중국도 불안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 이웃을 돌보는데 이렇게 좀 결혈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혈이 없을 것 같지만 뭐 연말 연시에서 서로 또 불이웃을 돕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진 곳이 딱 3곳입니다. 부산, 대구, 전북.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요. 2023년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됐습니까? 그만큼 또 힘들었고 필요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난해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최다 가구의 최대 금액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2015년이 좀 낮았고요. 그렇습니다. 19년보다도 많은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된 것인데 507만 가구 5.65조 6천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힘들 때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녀 장려금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수급자가 또 2배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비율이 매년 증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 이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네. 수급자가 올라갔고 60대 이상 문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점점 고령 사회로 되고 빠른 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인 취약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는 더 강구돼야 된다는 것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 이하의 그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해서 직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근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그런데 이것을 600만 원을 상향을 해서 4,4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확대가 됐고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1년에 최대 330만 원까지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강화를 하고 그 방안을 모색을 하는 그런 활동을 또 확대할 거라는 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렵지만 특히 젊은이들의 이 청년들의 고용이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장려금도 늘어나는데요. 구직난을 겪는 산업에 취직을 해야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직난이 있는 그런 업종을 집중적으로 또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확대되는데 청년의 최대 연간 4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청년을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주에만 이제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최대 1년간 72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기업도 보탬이 되고 청년도 취업되는 청년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만큼 또 올해는 조선업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더 성장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K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상당히 어려웠던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렇고 바로 건설업 쪽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조금 숨통을 튀지 않겠냐. 금리도 인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 일자리에 취업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냥 더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어느 쪽에 더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노려보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전에는 뭐 넥타이 매는 거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블루 칼라 직업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 이게 일하기도 좋고 수입도 짭짤하다. 그래서 대졸 석사 출신 도배사들의 케이스가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상당히 그 일을 잘 하면서도 월 8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런 정책이 취업난, 구인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냥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서 나를 더 성장 발전시키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을 좀 기피하거든요. 또 기업에서는 신입들보다는 또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난과 또 구인난과 취업난이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냥 쉰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냥 쉰다라는 젊은이. 잠재적 실업 상태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청년들이요 무조건 돈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연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연봉을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인식입니다. 와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해외에도 보내주고 휴가도 완비돼 있고 육아휴직 때 보내준다. 결혼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좀 인식을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기회와 묘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U 유럽연합에는 청년 보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도 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 신설했죠? 그렇습니다. EU 청년 보장 제도가 탄생한 배경을 보니까 이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한 그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개월입니다. 넉 달 안에. 네, 넉 달 안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의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넉 달 안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취업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 취업 기회도 많이 넓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EU에서 그 시행을 해왔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고용노동부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올해부터 신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번 달 31일까지 모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고용 촉진을 위한 그러니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가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졸업하고 넉 달 안에 취업을 해야 좋다는 얘기는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 유혹이 꺾이기 전에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좀 그 자포자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EU에서 연구를 한 결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취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네. 송국권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과 얘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섭다는 추위가 오늘부터 찾아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올해는 120년 전 을씨년스럽다는 말에 유래가 됐던 바로 을사늑약, 과거에는 을사보조약이라고 했죠. 나라의 국권, 외교권을 찬탈당했던 그 스산함을 을씨년스럽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을사년이 두갑자를 돌아서온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심신의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